구화 줄거리. 위기에 빠진 여포는 원소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였으나 원소는 딸을 먼저 보낼 것을 주장해 딸을 업고 성 밖을 나서지만 유비 군사들에게 포위된 여포는 다시 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하를 아끼지 않는 여포의 태도는 결국 부하에 의해 포박되어 조조에게 넘겨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온후 여포는 참해지고 그의 모사 진궁 또한 장렬하게 죽는다. 한편 헌제를 모시고 사냥을 나간 조조는 참담한 행동으로 천자 이하 모든 신하들의 개탄을 사고 헌제는 복항우의 아버지 국구동승에게 혈서를 전하여 조조를 도모할 것을 부탁하는데 이가 이른바 의대조 사건이다. 이 맹세에는 동승마등을 비롯해 유비도 가담하고 의장의 이름을 올렸다. 한편 조조의 청함을 받은 유비는 당대 영웅을 논하고 이후 유비는 공손찬을 죽인 원소를 치는 일을 핑계로 조조에게 군사를 얻어 서주로 향함으로써 드디어 조조의 세장으로부터 벗어난다. 원소의 책략. 현덕이 군사를 거느려 서주에 이르니 조조의 영을 받아 서주를 지키고 있는 거기 장군 차주가 나와서 영접한다. 부중으로 들어가서 연회가 끝나자 송건 미축의 무리가 모두 와서 뵌다. 현덕은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가족을 만나본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원술의 소식을 알아오게 하였다. 이틀 지나 탐자가 돌아와서 고한다. 원술의 사치함이 너무 심하고 백성들의 원망을 크게 산 데다가 또 근자에 수하장수 내박 진란의 무리가 군사를 이끌고 숭산으로 달아나 버려 형세가 몹시 고단하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저의 형 원소에게 글을 보내 제호를 물려줄 뜻을 말하였더니 원소가 옥새를 탐내서 사람을 보내서 부르므로 원술은 마침내 하북을 향해 떠났는데 수일 내로 이곳 서주 경계를 지나리라는 것이다. 현덕은 관우, 장비, 주령, 노소와 함께 5만군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갔다. 낮때가 지나며 원술의 선봉 기령이 군사를 이끌고 이른다. 장비는 말 한마디 걸어볼 곳도 없이 그대로 내달아 기령을 취하였다. 어울려 보기 시팝이 미쳐 못 미쳐 병력 같은 호통과 함께 장비는 기령을 한창에 찔러 말 아래 거꾸로 뛰었다. 원술의 군사가 사면으로 흩어져 이리저리 목숨을 도망한다. 그 뒤를 급히 쫓으려 할 때 멀리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 대대인마가 이편을 향해 나아온다. 현덕은 원술의 대군임을 짐작하고 즉시 군사를 삼로로 나누어 주령 노소는 좌편에 있고 관우 장비는 우편에 있고 현덕 자기는 가운데 있어 적병이 가까이 이르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원술이 몸소 군사를 용솔하여 이른다. 현덕은 채찍을 들어 원술을 가리키며 크게 꾸짖었다. 너는 대욕부도한 역적이라 내 천자의 명과 조칙을 받들고 너를 치러 온 터이니 내 곧 손을 묶고 항복을 들여 죽기를 면하도록 하여라. 원술이 크게 노하여 자리치고 집신 삼던 천한 놈이 어찌 감히 내게 이러느냐.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고 곧 군사를 휘몰아 들어온다. 현덕은 군사를 잠깐 뒤로 물렸다. 원술이 승세하여 군사를 더욱 급히 쫓아 들어올 때 북소리 한번 크게 울리며 좌우의 주령 노소와 우편의 간우 장비가 각각 군사를 몰아 일시에 나오고 현덕이 다시 군사를 돌이켜서 삼면으로 에워싸고 친다. 원술은 크게 패하였다. 무수한 군사가 죽고 무수한 군사가 항복하고 또 무수한 군사가 모두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원술이 구사일생으로 패군을 수습하여 달아나는데 산모퉁이로부터 다시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 군마가 내달았다. 지난날 원술의 수하장수요 지금은 숭산에 산채를 세우고 강적이 된 내박 진란의 무리다. 원술은 또 무수한 군량을 빼앗기고 남은 군사의 태반을 잃었다. 강가 정자에 이르러 다시 패군을 수습하여 본다. 남은 무리는 겨우 1000명 남짓. 그나마 모두가 늙고 약한 군사뿐이다. 더욱이 한창 더운 여름 날씨에 양식이 거의 다하여 군중에 남은 것은 오직 보리 30곡이다.
본래 귀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움을 모르고 더욱이 황제의 호칭을 잠칭한 뒤로는 교만과 사치가 심하였던 것이라 먹어보지 못하던 험한 밥은 배가 고파도 삼켜지지가 않았다. 한술 떠서 입에 넣고 씹던 밥을 도로 뱉어버리고 그는 한동안 한숨만 쉬다가 여봐라 밀수를 가져오너라 하고 분부를 내렸다. 밥은 못 먹겠으니 밀수로 해갈이나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요리사도 이미 전날의 요리사가 아니다. 그는 이제는 더 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지 밀수를 찾는 황제 앞에 떡 버티고 서서 흥 하고 콧웃음부터 한번 치고 모험한 소리를 한마디 하였다. 밀수요? 밀수가 어디 있소? 자시려거든 혈수나 자시우. 원술은 평상 위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자 한 소리 크게 외치고 상 아래로 거꾸로 떨어지며 그대로 피를 여러 대나 토하고 죽어버렸다. 이때가 건한 4년 6월이다. 원술이 죽자 조카 원유는 숙부의 영구를 매시어 여강을 향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서구라는 자를 만나 함께 가던 원술의 처자식과 더불어 모두 참혹한 죽음을 이루고 말았다. 서구는 행장을 뒤져 옥새를 얻었다. 제가 애초에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그 길로 허돌아가서 옥새를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 역시 은근히 탐을 내어 맞이 않던 보배라 조조는 이 한낱 파랗고에 지나지 않는 서구를 봉하여 고름태수를 삼았다. 현덕은 원술이 이미 죽었다고 듣자 곧 표를 닦아 조정에 신주하고 주령과 노소를 허도로 돌려보낸 다음 자기는 조조에게서 빌려온 군사 5만 명을 그대로 거느려 서주를 지키기로 하였다. 주령 노소 두 사람이 허도로 돌아가 조조를 보고 현덕이 군마를 서주에 그대로 머물러 둔 일을 고하니 조조는 크게 노하여 곧 두 사람을 참하려 한다. 이를 보고 순욱이 간하였다. 병권이 유비에게 갔으니 저 두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있사오리까. 조조가 그렇게 여겨 죄를 사하니 순욱이 다시 말한다. 거기 장군 차주에게 가만히 글을 보내시어 유비를 도모하게 하심이 옳을까 보이다. 조조는 그 계교를 쫓아 즉시 사람을 서주로 보내 가만히 차주를 보고 조조의 균지를 전하게 하였다. 빨리 기틀을 보아서 유비를 없이 하도록 하라. 조조의 밀명을 받은 차주는 곧 진등을 청하여 계교를 물었다. 진등이 말한다. 그야 어렵지 않은 일이 왜다. 지금 유비가 관우장부로 더불어 성 밖에 나가 유랑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며칠 안 있어 돌아올 것이니 장군은 군사를 옹성 안에다 매복하였다가 제가 들어오거든 한 칼에 베어버리고 모는 성 위에 있다가 어지러이 활을 쏘아 후군을 맞기로 하면 그만일 것이 아니오. 그 참 좋은 계교요. 차주가 그의 말을 쫓기로 한다. 이날 진등이 집으로 돌아가 부친 진규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듣고 난 진규는 잠깐 눈을 꿈뻑꿈뻑하고 앉았다가 말한다. 당장 조조는 멀고 현덕은 가깝다. 내 곧 이 일을 현덕에게 고하도록 하여라. 진등은 부친의 명을 받고 곧 말을 달려 성 밖으로 현덕을 보러 갔다. 성문을 나서서 심리를 못 가서 마침 돌아오는 관우와 장비를 만났다. 진등은 곧 두 사람에게 이 일을 고하였다. 원래 현덕이 성안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관우 장비는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처진 것이다. 차주가 조조의 밀령을 받고 자기 형님을 해치려 한다는 말을 듣자 장비는 크게 노하여 곧 가서 죽이려 하였으나 관웅장이 손을 들어 이를 멈추었다. 차주가 옹성 안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기다린다 하니 섣불리 성 안에 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내게 한 계교가 있으니 오늘 밤에 조조의 군사가 이른 것처럼 하고 차주를 밖으로 끌어내어 엄습하여 죽이도록 하자. 형님, 참 그 계교가 좋소. 장비는 곧 운장의 말을 쫓았다. 두 사람의 부하 군사에 원래 조조의 기호가 있어 갑옷이 모두 같은 터이라 이날 밤 상경에 성 앞으로 가서 성문을 열라고 외치니 성 위에서 묻는다. 어디서 온 군사요? 운장은 수하 군사를 시켜 대답하게 하였다. 조승상의 분부를 받고 온 장문원의 군사요. 빨리 차장군께 고하시오. 군사가 차주에게 고하니 차주는 속으로 생각한다.
정말 장요가 승상분부를 받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 곳이라면 나가서 맞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다른 군사가 나를 속여 문을 열게 하는 것이라면 이를 또 어떻게 하나. 그는 마음에 의혹이 들어 몸소 성로 위로 올라가서 밖을 향해서 외쳤다. 장문원의 군사라면 어두운 밤에 분간하기 어려우니 내일 밝은 뒤에 보기로 합시다. 성 아래서 군사들이 대답한다. 유비가 알았다가는 큰일이니 빨리 성의 문을 좀 열어주오. 차주가 그 말을 듣고 망설이며 얼른 결단하지 못하는데 아래서는 빨리 문을 여시오. 유비가 우리가 온 줄 알았다가는 큰일이오. 하고 연하여 재촉이다. 차주는 마침내 갑옷을 입고 투구 쓰고 일천군마를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갔다. 말을 몰아 조교를 건너서며 장요가 어디 있는고 큰 소리로 외칠 때 화영 가운데로부터 운장이 청년도 손에 들고 말을 몰아달려 꾸짖는다. 필부가 어찌 감히 우리 형님을 해치려 하는고. 차주는 깜짝 놀라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나 조교 앞에 이르니 성 위에서 진등이 군사를 지휘하여 빗발치는 화살을 쏜다. 차주는 감히 성 안에 들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놓아 성을 끼고 달아난다. 그 뒤를 운장은 급히 쫓아서 마침내 한 칼에 차주의 목을 베어들고 다시 성문 앞으로 돌아왔다. 역적 차주를 이미 죽였으니 나머지 무리들은 항복하면 죽기를 면하리라. 군사를 시켜 성위를 향하여 크게 외치게 하니 차주수와의 무리들이 앞을 다투어 투항한다. 운장은 즉시 차주의 머리를 들고 현덕에게 가서 전후 사정을 자세히 고하였다. 현덕은 깜짝 놀랐다. 조조가 만약에 대군을 거느리고 온다면 이 노릇을 어쩌냐? 제가 장비와 함께 맞아 싸우지요. 그래도 현덕은 마음에 근심하기를 마지 않으며 운장과 함께 서주로 돌아갔다. 장비가 보이지 않아서 찾으니 장비는 이때 이미 차주의 일가 노소를 모조리 죽여버린 뒤였다. 현덕은 근심이 컸다. 차주는 조조의 신복인데 이렇게 저를 죽였으니 어찌 무사할 리가 있겠느냐. 관우와 장비가 다 함께 말이 없을 때 진등이 나서서 개교를 드린다. 조조가 두려워하는 자는 원소가 아니오니까. 원소가 지금 기주, 청주, 유주, 병주의 범처럼 운거하여 군사가 100만이요 문관 무장이 극히 많으니 그에게 글을 내시어 구원을 청하시면 조조가 온데도 좋게 두려울 것이 없으리이다. 듣고 나서 현덕은 말하였다. 내 본래 원소와는 서로 왕래가 없던 터이요. 더욱이 이번에 그 아우 원수를 쳐서 깨쳤으니 제가 행여나 나를 구해줄 리가 있겠소. 그러나 진등은 다시 말한다. 그렇기는 하오마는 이곳 서주에 원소와 3대에 이르도록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시니 만약 그분의 글 한 장을 얻어서 원소에게 보낸다면 원소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구하리이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이오? 그분으로 말씀하면 공이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어른인데 어찌 잊으셨습니까? 그제서야 현덕은 문득 깨닫고 정강성 선생 말씀이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진등은 웃으며 대답한다. 원래 정강성의 이름은 현우로 배우기를 좋아하고 재주가 많아 일찍이 마용을 찾아가서 업을 받았다. 마용이 매양 강악할 때는 의뢰의 붉은 휘장을 쳐놓고 앞에는 생도들을 모아놓고 뒤에는 소리하는 기녀들을 앉히고 다시 좌우에는 시녀들을 늘어 세우는데 정현은 선생에게 청강하기 3년 동안에 일찍이 한 번도 겼는지를 한 적이 없었다. 마용은 이를 심히 기이하게 여기고 그의 학업이 이루어져 저에게 하직을 고하고 돌아가자 길이 탄식하며 내 학문의 진수를 얻은 것은 오직 정현 하나뿐이지 하고 말하였다고 한다. 정현이 당대 석학이라 그 집안의 종들까지도 모두들 모시에 통하였다. 일찍이 한 종이 정현의 뜻을 거슬린 일이 있어 정현이 노하여 솜돌 아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였더니 다른 시비 하나가 이 꼴을 보고 희롱하여 어찌하여 진흙 속에 들어있는고 라는 식구를 읊음에 그 꿇어 앉은 시비가 곧 응하여 하소연하러 왔다 괜한 노여움 샀다네. 저도 한구 읊었다고 한다. 그 전한 풍치가 이와 같았다. 환제조의 정현은 벼슬이 상서에 이르렀다가 뒤에 십상시의 난리로 인하여 벼슬을 버리고 서주로 내려와 산다.
정연은 탁군에 있을 때 이미 그를 스승으로 섬겼거니와 서주목이 된 뒤에도 자주 그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여 공경하기를 극진히 하였더니 이번에 진등이 일깨워주니 현덕은 곧 그와 함께 정강 선생을 찾아갔다. 온 뜻을 고하고 그를 청하니 선생은 쾌히 응낙하고 붓을 잡아 편지를 써준다. 현덕은 즉시 송곤을 시켜 밤을 도와 원소에게로 가서 이를 전하게 하였다. 뜻밖에도 정강 선생이 글을 받자 원소는 속으로 가만 생각하였다. 현덕이 내 아우를 쳐서 멸하였으니 군사를 내어 돕는다는 것이 당치 않은 일이나 다만 정강 선생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부득불 가서 구하기는 하여야 할까 보다. 그는 드디어 문관 무장을 모아놓고 군사를 일으켜서 조조칠 일을 의논하니 먼저 모사 전풍이 나와서 말한다. 해마다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이 피폐하고 창고에 쌓인 것이 없소이다. 다시 대군을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으나 먼저 사람을 허도로 보내서 천작게 첩보를 올려 만약에 통하지 않거든 조조가 우리의 왕로를 막는다 칭한 다음에 곧 군사를 여양에 둔치고 다시 한 해의 전선을 정돈하며 군기를 수비하고 정병을 나누어 변비에 둔주시킨다면 3년이 못 가서 가히 대사를 정하실 수 있사오리다. 그러나 모세 신배는 그와 의견이 같지 않다. 그는 옳지 않은 말씀이요. 신배는 우선 한마디 한 다음에 원소에게 말한다. 명공의 신기한 책략으로 하삭의 강성을 어루만지시니 군사를 일으켜 조조도적을 치심이 실로 여반장이온데 그렇듯 부질없이 세월을 보낼 까닭이 어디 있사오리까. 모사 조수가 나섰다. 제압하고 이기는 계책이란 강성한 데 있는 것이 아니외다. 조조는 법령이 이미 행하고 군사들이 정예하니 공손찬의 무리와 비길 바가 아닌데 이제 전군의 좋은 계책을 버리고 무명지사를 일으킴은 명공을 위하여 취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사 각도는 신배 편이다. 그는 말하였다. 아니요. 조조도적을 치는데 어찌하여 무명지사라 한단 말이요. 명공께서는 이때를 당하여 바야흐로 대업을 정하시되 정강 선생 말씀대로 유비와 함께 대의를 세워 조조를 치시고 보면 위로는 천의에 합하고 아래로는 민정에 합할 것이라 이만 다행히 없사오리다. 4명의 모사가 서로 다투어 의논이 정하여지지 않아서 주저하여 결단하지 못할 때 마침 허유와 순심이 밖에서 돌아온다. 원소는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며 두 사람이 견식이 있으니 의견이 어떠한가 보기로 하지. 한마디 하고 다음에 그들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물었다. 정강 선생에게서 글이 와서 나더러 군사를 일으켜 유비를 도와 조조를 치라 하였으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옳겠소.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겠소. 허유가 먼저 명공이 많은 군사로 적은 군사와 싸우시고 강한 형세로 약한 형세를 찌시며 더욱 한나라 도적을 멸하여 한나라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니 군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옳지요. 신배 각도의 무리가 한 가지로 도적을 토벌하기를 주장하니 순심도 모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바에다 하고 허유의 의견을 거둔다. 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소견이 꼭 내 마음에 맞소 하고 먼저 송건을 시켜서 정강 선생에게 회보하며 현덕과 약속하여 접응할 준비를 하게 하고 한편으로 기병할 일을 의논하는데 신배 봉기로 통군을 삼고 전풍 순심 허유로 모사를 삼고 알량 문추로 장군을 삼아서 마군 15만, 보군 15만, 도합 30만 정병을 일으켜 여양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한다. 나누어 출진하기를 마치자 곽도가 나와서 말한다. 명공께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치시는 바에는 먼저 조조의 악한 것을 낱낱이 밝혀 각주 각군의 경문을 띄우시고 죄를 성토하신 연후에야 비로소 명분이 바르고 사리에 맞을 것이외다. 원소는 그 말을 조차 서기 진림으로 경문을 초하게 하니 진림의 자는 공장이라 일찍부터 재능과 명성이 있어 환제 때의 주부가 되었더니 대장군 하진을 가나다 용납되지 못하고 다시 동탁의 난리를 만나 기주로 피하여 내려와 있는 것을 원소가 불러서 수하에 둔 것이다. 이에 진림이 원소의 명을 받고 붓을 잡아 앉은 자리에서 경문을 초하니
그 자수가 모두 1480. 실로 희대의 명문장이라. 대개 들음에 밝은 인구는 위태로운 것을 헤아려 변을 다스리고 충성된 신하는 어려운 일을 근심하여 권력을 세우는지라. 이러므로 비상한 사람이 있는 연후에 비상한 일이 있고 비상한 일이 있은 연후에 비상한 공을 세우나니. 진림은 두억구로 붓을 일으켜 조조의 하랍이 중상시 조둥의 제가 십상시와 같음을 들고 아비 조승이 뇌물을 써서 벼슬이 태위에 이른 것을 밝혀 조시 가문의 추함과 비루함을 비웃고 조조를 가리켜 본래 덕이 없고 가볍고 경망하여 난을 좋아하고 화를 즐긴다 욕하고 조조가 천자를 허도로 옮겨 매신 뒤에 왕실을 우습게 알고 법기를 어지러이 하며 3대를 좌령하여 조정을 전제하니 자기를 내리고 상을 주는 일은 자신의 마음에 따랐고 형벌을 내리는 일에 있어 사랑하는 자는 5대를 빛내고 미워하는 자는 3족을 멸하니 태위 양표를 죄 없이 조종해서 몰아내고 의랑 조언을 바른말 한다고 죽이며 앞서 서주를 치러 갈 때 군사가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을 사륙하고 분묘를 발굴하여 몸이 삼공에 있으되 도적질을 행하여 나라를 더럽히고 백성을 해치며 더욱이 조조가 저의 수하 전병 700명으로 궁궐을 에워싸고 지키니 겉으로는 호의라 칭탁하나 실사는 천자를 구속하고 압박하는 것이라. 제가 찬혁의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이에 드러났으니 이는 충신과 열사의 한이라. 이제 막부가 한의 위령을 받들어 우주를 절충하니 장극이 100만이요 효기가 1000군이라. 이날로 유병천기 사주로 나아가리니 그리 형주에 이르거든 곧 군사를 정돈하여 군사와 장군으로 더불어 성세를 합하고 주군은 각기 의병을 모집하여 지경 밖에 나와 기다리라. 군사를 일으켜 위험을 떨쳐서 한 가지로 사직을 바로잡으면 비상한 공이 드러나리라. 조조의 수급을 얻은 자는 5,000호의에 봉하며 5,000만 전을 상주고 항복하는 자들은 죄를 묻지 않을 것이요 널리 은혜를 베풀어 부상을 분별하고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성조에 환란이 있음을 알게 하리니 율령이 이와 같으니라 하고 끝을 맺었다. 원소는 진림이 초한 경문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즉시 이것을 각주 각군에 두루 돌리게 하고 또 각처 관진과 입구에다 붙여놓게 하였다. 경문이 한번 전하여 허도에 이르자 이때 조조는 두통과 부스럼을 알아 자리에 누워있다가 이를 구하여 한번 보고 모골이 송연하여 온몸에 식은 땀을 쭉 흘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곁에 섰는 조홍을 돌아보고 물었다. 이 경문을 누가 지었나? 진림의 글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림의 문자는 비록 아름다우나 원소의 무략이 부족하니 제 감이 어찌하랴. 냉소하기를 맞이 않고 드디어 모사들을 모아 대적할 일을 의논하니 공룡이 이 말을 듣고 조조를 찾아와 말한다. 원소는 위세가 심히 호대하니 싸워서는 아니 되고 다만 강화하는 것이 옳으리이다. 그러나 순욱은 픽 웃고 한마디 한다. 원소는 한낱 무용지인에 지나지 않는데 저와 강화할 것도 없는 일이외다. 공룡은 자리를 나와 앉으며 다시 말하였다. 원소는 땅이 넓고 백성들이 강하며 그 부하의 허유, 각도, 신배, 봉기는 모두 지모 있는 자들이요. 전풍, 저수는 모두 충신이요. 알량, 문추는 용맹하고 그 밖에 고라함, 장합, 순우경의 무리는 다 천하 명장인데 어찌 원소를 가리켜 무용지인이라 하오. 순욱은 웃으며 말한다. 원소가 군사는 비록 많다고는 하나 정제하지 못하고 전풍은 성미가 괄괄하여 남을 우습게 알며 허유는 탐심이 많아 얕지 못하고 신배는 고집만 대단할 뿐 생각이 적고 봉기는 과단성은 있으나 능하지 못하니 이 무리들은 서로 용납하지 못할 형세라 반드시 안에서 변란이 생기고야 말 것이요. 알량문추는 필부의 용맹이니 한번 싸워 사로잡을 것이며 그 밖에 녹록한 무리들이야 설사 100만 명이 있다 한들 입에 올려 말할 것이나 되오리까. 공룡이 입을 다물고 말이 없다. 조조는 크게 웃고 말하였다. 순욱의 말이 옳소. 그는 곧 유대로 전군을 삼고 왕충으로 후군을 삼아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승상 기호를 앞세워 서주로 가서 유비를 치게 하고
자기는 몸소 대군 20만을 영솔하고 여양으로 나아가 원소를 맡기로 하였다. 원래 유대는 연주자사로서 조조가 연주를 취하자 그에게 항복하여 조조수와의 편장이 된 사람이다. 조조가 그로 하여금 왕충과 함께 군사를 거느려 유비를 치게 하자 정욱이 말한다. 유배 왕충이 이번에 간대야 공을 이루고 돌아오지는 못하오리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 역시 이 사람들이 유비의 적수가 아닌 줄은 아나 허장성세하는 것이요 하고 다음에 두 장수에게 분부를 내렸다. 내 원소를 깨친 뒤에 즉시로 군사를 돌려 다시 유비를 칠 것이니 두 사람은 영체를 굳게 지켜 경망대에 나아가지 말라. 유대와 왕충은 영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서주를 바라고 나아갔다. 진림의 문자는 비록 아름다우나 원소의 무략이 부족하니 제 감히 어찌하랴 하고 조조는 비웃었거니와 그 말은 역시 옳았다. 모처럼 경문을 띄워 각처에 전하고 마복은 30만을 일으켜 조조를 치러 나선 길이면서도 그 수하의 허유는 신배가 통군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저수는 또한 원소가 자기의 계교를 써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서로 불화하니 원소는 마음에 의욕을 품어 진병할 생각을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소와 조조 양군 군사는 여양에서 서로 80리를 격하여 대치한 채로 8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 싸움이 없다. 조조는 원소가 감히 더 나으려 앉는 것을 보자 역포수와의 항장 장패를 불러 청주와 서주지경을 지키게 하고 우금 이전으로 하상에 둔병하며 조인으로 대군을 총독하여 관도에 둔치고 있게 한 다음 자기는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허도로 돌아가 버렸다. 조조의 영을 받고 유대와 왕충은 5만군을 거느리고 나아갔다. 저희가 유비의 적수가 아님은 저희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터이다. 거기다 조승상도 경망대에 나아가지 말라고 분부를 내렸다. 두 사람은 서주성에서 100리 떨어진 곳에 하체한 다음에 중군에다 조승상 깃발을 세워놓고 감히 진병하지 못하고 오직 하복 소식을 궁금히 여길 뿐이었다. 한편 현덕도 조조의 허실을 알 수 없어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역시 사람을 하복으로 보내서 소식을 알아오게 한다. 이러한 때 갑자기 조조가 사람을 보내서 유대 왕충에게 나아가 싸우라는 영을 전하였다. 두 사람은 심히 막막하여 마주 앉아 의논한다. 승상이 어서 성을 치라고 재촉이시니 어찌하면 좋겠소? 유대가 하는 말이다. 장령을 어길 도리가 없으니 나가기는 나가야 할 것이 아니오. 왕충이 하는 말이다. 두 사람은 피차 딱한 얼굴로 한동안 말없이 마주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왕충이 먼저 입을 열었다. 승상께서 공을 먼저 보내셨으니 공이 나가서 치시오. 영체는 내가 남아서 굳게 지키리이다. 그러나 유대는 말한다. 내가 주장인데 주장이 먼저 나가는 데가 어디 있소? 그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나가기로 합시다. 그럴 것이 아니라 둘이서 제비를 뽑아 빠진 사람이 가기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소. 그래, 제비를 뽑아서 정하기로 합시다. 두 사람은 이렇듯 의논이 정해져서 마침내 제비를 뽑았는데 결과는 왕충이 불운하였다. 왕충은 하는 수 없이 2만 5천 군을 거느리고 서주성을 치러 나섰다. 현덕은 조조의 군마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진등을 청하여 의논하였다. 원소의 군이 비록 여양에 둔병하고는 있다 하나 수와 모신들이 불화해서 아직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고 조조는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소 그려. 탐마에게 들으니 여양 군 중에는 조조의 깃발이 없다고 하던데 어찌하여 이곳에 저의 깃발이 있을꼬? 조조는 괴계에 뛰어난 자라 반드시 하북을 중히 여겨서 제가 친히 감독하는 까닭에 고의로 여양 군 중에는 기호를 세우지 않고 이곳에다가 허장성세하여 깃발을 세우게 한 것일께니 등이 요량컨대 조조가 반드시 이곳에는 있지 않사오리다. 현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우와 장비를 돌아보고 두 아우 중에 누가 나가서 허실을 알아오겠느냐. 이번에는 먼저 나서는 것이 장비이다. 언제든 먼저 나서는 것이 장비다. 내가 갔다 오겠소. 그러나 현덕은 말한다. 너는 성미가 너무 조급하고 괄괄해서 보낼 수 없다. 가봐서 조조만 있으면 내 잡아오리다. 현덕이 그 말에 대꾸를 안 할 때 운장이 나섰다. 제가 가지요.
가서 동종을 보고 오겠습니다. 운장이 만약 간다면 내가 마음을 놓겠다. 간운장이 삼천인마 거느리고 서주성을 나섰다. 때마침 첫 겨울이다. 음울한 기운이 하늘을 덮고 눈발이 분분히 흩날린다. 눈 내리는 벌판에 포진하고 나자 관운장은 청룡도 손에 들고 말을 달려나가며 외쳤다. 왕충은 나와서 말하라. 왕충이 창 들고 말을 몰아나오며 외친다. 승상이 여기 오셨는데 내 어찌 항복하지 않는고. 승상이 과연 오셨으면 나오시라 하여라. 내 친히 뵙고 말씀할 것이 있느니라. 승상께서 어찌 너 따위를 만나려 하시겠느냐. 운장은 크게 노하여 말을 박차 앞으로 내달았다. 왕충이 또한 창을 꼬나 잡고 나와서 맞는다. 두 말이 서로 마주할 무렵에 운장은 곧 말머리를 돌려 그대로 달아났다. 왕충이 영문을 모르고 그 뒤를 쫓는다. 쫓고 쫓기어 언덕 아래를 지나려 할 때 운장은 획 말을 돌리며 이놈 대갈일성에 칼을 춤추며 바로 달려들었다. 왕충이 소스라치게 놀라 그대로 말머리를 급히 돌려 달아나려 한다. 관운장은 청룡도를 왼편에 바꾸어 잡자 오른손으로 왕충의 갑옷끈을 잡아 안장 위에 끌어내리며 곧 옆에 끼고 본진으로 돌아오니 왕충의 수하군사는 그대로 사면으로 흩어져 목숨을 도망한다. 관운장은 왕충을 묶어서 데리고 군사를 거두어 서주성으로 돌아왔다. 현덕은 왕충을 앞으로 끌어들여 한마디 물었다. 내 감히 뉘기에 조승상을 사칭하는고. 왕충이 아랜다. 어찌 감히 사칭할 리가 있사오리까. 명을 받들어 허장성세하여 거짓병사를 삼았을 뿐이요. 실상 승상은 여기 아니 계시외다. 현덕은 그의 묶은 것을 끌고 의복과 주식을 준 다음에 아직 가두어 두게 하였다. 운장이 말한다. 형님이 화해하실 뜻이 있으신 줄 짐작하고 제가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현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하였다. 익덕은 원체 성미가 조급하고 괄괄해서 행여 왕충을 죽이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내보내지 않은 게다. 저런 무리들은 죽인데야 아무 유익함이 없고 살려두면 화해할 여지가 있는 게다. 이 말을 듣자 장비가 나선다. 둘째 형님이 왕충을 잡아왔으니 나는 가서 유대를 사로잡아 오리다. 유대로 말하면 전에 연주자사를 지낸 사람으로 호로간에서 동탁을 칠 때는 일진의 제후였는데 이제 전군이 되어 왔으니 내가 우습게 알 것이 아니다. 그깟 놈이 뭐라고 형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나도 둘째 형님처럼 사로잡아가지고 오겠소.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까딱 잘못해서 죽이기나 해서 내 대사를 그르칠까 염려라 못 보내겠다. 만약에 내가 그놈을 죽인다면 대신 내 목숨을 바치리이다. 틀림없겠느냐? 맹세하겠소. 현덕은 마침내 장비에게 군사 3천을 주어 나가게 하였다. 한편 유대는 왕충이 나갔다 사로잡힌 것을 알자 영체를 굳게 지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장비는 매일 영체 앞으로 나가 어지러이 욕하며 싸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유대는 맞선 장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요 바로 장비인 것을 알자 더구나 나오려 하지 않는다. 장비는 사흘이 지나도 좀처럼 유대가 나오려 않는 것을 보자 마음에 한 계교를 생각해내고 오늘 밤 이경에 겁제하러 간다고 군중에게 영을 내린 다음에 그날은 낮부터 장중에 들어앉아 술을 먹었다. 수십 배를 기울여서 술이 거나해지자 그는 거진 만취한 채 하고 군사 하나를 트직거리로 삼아서 끓여들이다가 곤장 50대를 친 다음에 이놈을 묶어서 가둬놓아라. 오늘 밤 출병시에 죽어서 그 피로 깃발에 재지내겠다. 분부는 그렇게 하여 놓고 뒤로는 사람을 시켜서 몰래 놓아주게 하였다. 군사는 죽을 힘을 다해 영체에서 빠져나가자 그 길로 유대를 찾아갔다. 장비가 오늘 밤 이경에 겁체하러 온답니다. 소인은 죄도 없이 장비한테 매를 죽도록 맞고 갇혀 있다가 요행 도망을 하여 온 놈이 올시다. 유대는 항복하여 온 군졸의 몸에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 그 말을 고지 들었다. 장비가 참다 못해 오늘 밤에 성을 뺏으러 오는구나. 그러면 개교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즉시 영체를 텅 비워 놓은 다음 밖에다 군사들을 매복시켜 두었다. 이날 밤 장비는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양로군은 좌우로 나아가 유대의 영체 뒤로 가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군호 삼아 곧 적병을 끼고 치게 하고 중로군은 단지 30여 명이 성을 빼앗아 불을 놓게 하고
장비 자기는 정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유대에 도망가는 길을 끊기로 하였다. 중록은 30여 명이 바로 유대의 영체 안으로 뛰어들어 불을 질렀다. 유대의 복병이 사면에서 일어나 아우성치며 영체를 에워싸고 치려 할 때 뒤로부터 장비의 양로군이 일제히 내달았다. 유대의 군사가 불의의 엄습을 받자 적병에 많고 적은 것도 모르고 그대로 살 길을 찾아 사면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유대는 남은 군사를 이끌고 길을 빼서 도망하였다. 그러나 두어마장 미처 못 가서 한때 군사가 내다르며 앞선 장수가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유대야, 내 어디로 가려느냐? 좁은 길목에서 서로 만나 급히 피할 도리가 없어서 유대는 칼을 춤추며 장비를 향해 달려들었다. 장비는 정수리를 겨누고 내리치는 유대의 칼을 번개같이 몸을 들어 피하자 와락 달려들어 그의 허리를 잡아서 말 아래 떨어뜨리고 이놈을 묶어라 하고 군사를 돌아보고 외쳤다. 이 꼴을 보고 유대 수하의 군사들이 앞을 다투어 항복한다. 장비는 사람을 보내어 서주성의 한시 앞에 이를 고하게 하니 현덕은 군사에게 자세한 말을 듣자 곧 관운장을 보고 말하였다. 익덕이 본래 위인이 경솔하더니 이제 능히 개교까지 있을 줄을 아니 내 다시 근심이 없구나. 운장이 치하한다. 이것도 모두 형님의 복이십니다. 현덕은 관운장과 함께 몸소 장비를 맞으려 성에서 나갔다. 장비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며 현덕을 대하여 한마디 한다. 형님, 밤낮 나더러 성미가 조급하고 괄괄하다더니 오늘은 어떻소? 현덕이 말하였다. 내가 말로써 격동을 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듯 기모를 쓸 줄 알았겠느냐. 장비가 입을 벌려 크게 웃는다. 현덕은 군사들이 유대를 묶어서 끌고 오는 것을 보자 황망히 말에서 뛰어내려 군사를 꾸짖어 물리치고 몸소 그 묶은 것을 끌어놓은 다음에 죄를 살해하였다. 아우 장비가 무릇 장군의 위엄을 모독하였으니 바라건대 용서하십시오. 즉시 성내로 맞아들여 함께 부중으로 돌아가자 가둬두었던 왕충도 청하여 내서 연석을 배설하고 관대하며 현덕은 말하였다. 앞서 차주가 비를 모살하려 하기로 부득이 죽였더니 승상이 아마도 이 사람이 모반이나 하는가 의심하시어 두 분 장군을 보내셨나 보이다. 비가 승상의 큰 은혜를 받아 매양 갚기를 생각하는 터에 어찌 감히 모반할 리가 있으리이까. 두 분 장군은 허도로 돌아가시어 좋은 말씀으로 이 뜻을 승상께 고하여 주신다면 이만 다행이 없을까 보이다. 유대가 말한다. 사군께서 죽이지 않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돌아가는 길로 승상께 말씀 올려 우리 양가 집안의 목숨을 걸고라도 사군을 보증하오리다. 현덕은 살해하고 그 이튿날 두 사람에게 이번에 항복받은 군마를 도로 내주어 돌아가게 하였다. 유대와 왕충이 현덕과 작별하고 성을 나서서 길을 가기 심리에 못 미쳐 북소리 한번 크게 울리며 장비가 일지군을 거느리고 내달아 길을 막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 우리 형님이 생각이 도무지 없는 양반이지. 일껏 잡은 적장을 도로 놓아 보낸다는 것이 웬 말이냐. 노이놈들 꿈쩍 마라. 유대와 왕충은 소스라쳐 놀라 마리에서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장비는 고리눈 부릅뜨고 장팔사모 꼬나 잡아 그대로 말을 박차고 달려드는데 뒤로부터 한 사람이 나는 듯이 말을 몰아 쫓아오며 장비야, 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하고 큰 소리로 꾸짖는다. 급히 돌아보니 간운장이다. 유대와 왕충은 비로소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였다. 운장이 앞으로 와서 말한다. 이미 형님께서 놓아보내셨는데 내 어찌하여 법령을 지키지 않느냐. 이번에 놓아보내면 요다음에 또 올 게 아니오. 다시 오거든 그때 죽이면 그만 아니냐. 관우와 장비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다가 유대와 왕충은 황망히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장군, 어떤 일이 있든 다시 오지 않으리이다. 용서하여 주시오. 장군이 우리 삼족을 다 죽이신데도 맹세코 다시 안 오리이다. 장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하였다. 조조가 제게 온데도 내 모조리 죽여버릴 테다. 아직 너희들 머리를 붙여두는 터이니 그런 줄 알고 어서 가거라. 유대와 왕충이 목을 움츠리고 길을 재촉하여 물러간다. 관운장은 익덕과 함께 현덕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아무래도 조조가 다시 오고야 말 것 같습니다. 현덕은 또 근심이다.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곁에서 송건이 말한다.
서주는 적군을 들이는 땅이라 오래 있을 곳이 못되니 군사를 나누어 소패에 둔치고 다시 합의성을 지켜 의각지세로 앞뒤로 대비해 조조를 방비하는 것이 좋을까 보이다. 현덕은 그 말을 좇아서 운장으로 합의성을 지키게 하고 감미 두 부인도 그곳에 안치하였다. 간부인은 본래 소패 사람이요 마부인은 곧 미축의 누이다. 손건, 간웅, 미축, 미방의 무리로는 남아서 서주를 지키고 있게 한 다음 현덕은 장비와 함께 소패로 가서 둔병하였다. 제18장 조조 흉악한 짓을 하다. 유대와 왕충은 허도로 돌아가자 조조를 보고 유비가 앞서 차주를 죽인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고 결단코 승상을 배반한 것이 아니외다. 현덕을 두둔하여 말하니 조조는 크게 노하여 내 나라를 욕되게 하는 무리로구나. 너희 같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가 무엇에 쓴단 말이냐. 곧 좌우를 꾸짖어 이놈들을 곧 내어다가 참하여라. 호령하니 이를 보고 공룡이 나서서 간한다. 두 사람이 본래 유비의 적수가 아니니 만약에 참한다면 장졸들의 마음을 잃지나 않을까 두렵소이다. 조조는 그렇게 생각하여 유대 왕충의 장록을 빼앗고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서 현덕을 치려한다. 공룡은 다시 간하였다. 지금 추운 겨울이 오니 이와 같은 추운 겨울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으니 이 일은 봄을 기다려서 하시더라도 늦지는 않을까 보이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장수와 유표를 설득하여 편안히 하신 다음에 다시 서주를 도모하도록 하시지요. 조조는 공의 말씀이 심히 좋소 하고 먼저 유엽을 양성으로 보내서 장수를 타일러 편안하게 하였다. 유엽이 양성에 이르러 먼저 모사 가오를 대하여 조공의 성덕을 말하니 가오는 그를 자기 집에 머물러 두고 이튿날 장수를 들어가 보았다. 허도에서 유엽이 왔소이다. 왜 왔답디까? 조조가 장군을 설득하러 보낸 모양이지요. 그럼 어찌하였으면 좋겠소? 내 생각에는 응하시는 것이 옳을까 하는데 하고 상의하는 중에 사람이 들어와서 원소로부터 사자가 이르렀다고 고한다. 장수는 곧 불러들이게 하였다. 사자가 들어와서 원소에 친서를 올린다. 장수가 받아 읽어보니 그도 역시 설득하는 뜻이었다. 이것 좀 보오. 원소의 글을 가오에게 내어주자 가오는 대강 보고 나서 사자를 대하여 말하였다. 근자에 군사를 일으켜서 조조와 싸웠다더니 승패가 어찌 되었소? 사자가 대답한다. 추운 겨울이라 잠깐 군사를 파하였고 이제 장장군과 형주 유장군이 모두 국사에 풍모가 있으시므로 이렇듯 와서 청하는 바에다. 듣고 나자 가오는 소리 높여 크게 웃었다. 내 돌아가서 원소를 보고 말하되 너희 아우 하나도 용납을 못하며 무슨 수로 천하의 국사들을 용납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여라. 곧 손에 들고 있는 원소의 글을 북북 찢어버리고 내 냉큼 물러가거라. 사자를 꾸짖어 내어 쫓으니 장수는 마음에 은근히 불안하여 그에게 물었다. 지금의 형세가 원소가 강하고 조조는 약한 터에 함부로 글을 찍고 사자를 욕되게 해서 보냈으니 만약에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 온다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마침 조조가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는 터이니 곧 응하시는 것이 좋겠소이다. 내가 조조와는 앞서 원수를 맺은 터에 제가 어찌 나를 용납하겠소? 조조를 따르는 것이 세 가지 면에서 옳소이다. 첫째, 조공은 천자의 명조를 받들어 천하를 정벌하는 터라 복종하는 것이 옳고, 둘째, 원소는 지금 형세가 심히 강성하니 우리가 적은 군사를 이끌어 저를 따른다면 제가 반드시 우리를 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요. 조공은 약하니 우리를 얻고 보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라 저를 따르는 것이 옳고, 셋째는 조공은 오패의 뜻을 가진 사람이라 반드시 사사로운 원수를 품고 덕을 천하에 밝히려 할 것이니 장군은 의심하지 마시고 조공에게로 돌아가시는 것이 마땅하오이다. 듣고 나자 장수는 말하였다. 그렇다면 곧 조조 사람을 만나보겠소. 즉시 유엽을 청하여 들여 서로 보니 유엽은 장수를 대하여 조조의 덕을 일컬으며 다시 말한다. 승상께서 만약에 옛 원수를 잊지 않고 계시다면 어찌 모를 보내어 장군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할 까닭이 있사오리까. 장수는 크게 기뻐하여 즉시 가오와 함께 유엽을 따라 허도로 갔다.
들어가서 조조를 보는데 장수가 솜돌 아래서 절을 드리니 조조는 황망히 내려와서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손을 잡으며 말한다. 지난날 작은 과실은 다 잊어버리도록 하오. 황공하오이다. 조조는 연석을 배설하여 접대하고 장수로 양무장군을 봉하고 가후는 직금 오사를 삼았다. 그리고 조조는 즉시 장수에게 명하여 그를 보내서 유표를 설득하라 하였다. 그러나 가후는 말한다. 유경승이 문인과 맺어지기를 좋아하니 문명이 있는 이를 한 사람 얻어서 보내셔야만 제가 비로소 항복을 하오리다. 조조는 순유를 돌아보고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야 마땅하겠소? 순유는 대답한다. 공문거가 가장 마땅할까 봅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 문거를 보내는 것이 좋겠구려. 순유는 그 길로 공룡을 찾아보고 말하였다. 승상께서 문명이 있는 사람을 얻어 유경승을 설득하려 하시기로 모가 공을 청구하였는데 공이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공룡이 말한다. 그렇다면 나보다 오히려 내 벗 예정평이 적임인가 보오. 정평의 이름은 형인데 그 재주가 나보다 10배요. 내 이 사람을 천자께 추천하리이다. 공룡은 곧 표를 올려서 천자에게 상조하였다. 헌제가 표를 보신 다음에 조조에게 주신다. 조조는 곧 사람을 보내서 예형을 불렀다. 예형의 자는 정평이니 본래 평원 사람이다. 때의 나이 24이라 위인이 충죽하고 재주가 또 비상하여 나이 약간에 그 이름이 이미 원근에 알려졌다. 예형은 부름을 받고 상부로 들어왔다. 그러나 예가 끝나도 조조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는다. 예형은 문득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며 한마디 하였다. 천지가 비록 광활하나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조조는 물었다. 내 수하의 수십인이 모두가 당대의 영웅인데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노? 예형이 되묻는다. 대체 누가 영웅이란 말이오? 조조는 말하였다. 순욱, 순유, 곽과 정욱은 지모가 심원하여 비록 소화 진평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장요, 허저, 이전, 악지는 그 용맹이 당할 자 없어 비록 잠팽, 마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여건, 만총은 종사가 되고 우금, 서왕은 선봉이 되며 하우도는 천하의 인재요. 조자효는 세간에 복 있는 장수니 어이 사람이 없다 하는고. 듣고 나자 예형은 껄껄 웃고 말한다. 공의 말씀이 틀렸소. 지금 말씀한 인물은 나도 잘 알거니와 순욱은 조상이나 다니고 순유는 무덤이나 지키고 정욱은 관문이나 여닫고 곽가는 글귀나 읊조리고 장효는 북이나 치고 허저는 미소나 매기고 악지는 조칙이나 읽고 이전은 경문이나 띄우고 여거는 칼이나 갈고 만총은 술이나 먹고 우구는 담이나 쌓고 서왕은 개나 잡을 사람이요. 하우도는 완체장군이라 하겠고 조자효는 요전태수라 부를 자라. 그 나머지 무리들이야 모두 쓸데없는 데 지나지 않으니 들어 말할 것이나 되리이까. 조조는 노하였다. 너는 무슨 능한 것이 있단 말이냐. 나로 말하면 천문지리에 통하지 않음이 없고 삼교구류 무소불효하며 위로는 인군으로 요순이 되게 하고 아래로는 공안과 덕을 짝할 만하니 어찌 세간에 속된 이들과 더불어 함께 논할 것이겠소. 이때 장효가 곁에서 듣고 크게 노하였다. 곧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형 앞으로 나가려는 것을 조조는 곁눈으로 힐끗 보며 예형을 대하여 말하였다. 마침 북치는 관리 하나가 비었으니 예형은 조화연에 들어와서 북을 치도록 하렸다. 그러리이다. 예형이 대답하고 물러가자 장효는 물었다. 그놈의 하는 말이 불손하기가 짝이 없는데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내버려 두십니까? 조조는 대답한다. 그자가 일찍이 허명이 있어서 원근에 들린 터이라 이제 내가 죽이고 보면 천하가 반드시 나를 가리켜 도량이 적다고 할 것이야. 그래서 북직이나 삼아서 욕을 주려는 게지. 그 이튿날이다. 조조는 성청 위에 큰 연회를 베풀고 고리를 시켜 북을 치게 하였다. 예형이 영을 받고 들어가려 하니 다른 북치는 관리가 한마디 일깨워준다. 북을 칠 때는 반드시 새 옷을 갈아입는 법이라오. 그러나 예형은 대답하지 않고 헌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서 북채를 들어 어양삼가하니 음절이 지극히 묘하여 연연히 금석의 소리가 난다. 좌상의 모든 객들이 이를 듣고 비감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다. 조조 좌우에 있던 무리가 소리를 가다듬고 꾸짖었다. 어찌하여 옷을 갈아입지 않았노? 말이 떨어지자 예형은 입고 있던 때 묻은 헌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섰다. 모든 객들이 다들 외면하여 바라보지 못하자 예형은 서서히 속옷을 입어 아래를 가리며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조조는 꾸짖었다. 묘당에서 이 무슨 무례한 짓인고? 예형이 대답한다. 임금을 속이는 것을 무례라 하오. 나는 부모가 주신 청백한 몸을 드러냈을 따름이오. 조조는 다시 꾸짖었다. 내가 청백하다니 그럼 누구는 더럽단 말이냐. 예형은 소리를 가다듬어서 마주대고 꾸짖는다. 내가 현명함과 우매함을 알아보지 못하니 이는 눈이 탁한 것이요. 시설을 읽지 않으니 이는 입이 탁한 것이요. 충언을 용납하지 않으니 이는 귀가 탁한 것이요. 고금에 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몸이 탁한 것이요. 제후를 용납하지 못하니 이는 배가 탁한 것이요. 매양 찬역할 뜻을 품으니 이는 마음이 탁한 것이요. 나는 곧 천하명사인데 내가 명하여 북지기를 삼으니 이는 곧 양하가 공자를 업신여기고 장창이 맹자를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래 왕패의 업을 이루려 하며 이렇듯 사람을 우습게 한단 말이냐. 조조의 낯빛이 획 변하였다. 이때 공룡이 곁에 있다가 혹시 조조가 예형을 죽이지나 않을까 두려워 조용히 한마디 하였다. 예형이 죄가 형벌받는 무리들이나 일반이라 좋기 명왕의 꿈을 밝히지 못하리이다. 조조는 손을 들어 예형을 가리키고 말하였다. 내 너를 형주로 보내는 터이니 가서 유표를 잘 타일러서 와서 항복을 드리게 한다면 내 너를 공경을 삼으리라. 예형은 고개를 내저었다. 싫다. 나는 안 가겠다. 조조는 좌우를 돌아보고 분부하였다. 말세필에 곧 안장을 지워라. 말이 들어오자 그는 종자 2명을 시켜서 억지로 예형을 말에 태우고 둘이서 좌우에서 꼭 끼고 가게 한 다음 수화문무에 명하여 동문 밖에 나가서 술자리를 벌리고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동문 밖으로 나가자 순욱은 무리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예형이 오거든 다들 자리에 앉은 채 일어나지 말도록 합시다. 얼마 안 있어 예형은 이곳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아무도 본체 안 하고 자리에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예형은 이 꼴을 보자 문득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순욱이 한마디 물었다. 무엇 때문에 곡을 하는 게요? 예형이 대답한다. 죽음의 간 속에 가니 어찌 곡이 없을 수 있겠소? 순욱은 노하였다. 우리가 그래 모두 송장이라 하면 너는 머리 없는 미친 귀신이니라. 예형은 태연히 대답한다. 나는 한조의 신하요 조조의 패가 아닌 터에 어찌 머리가 없겠느냐. 장녀 허조와 그 밖에도 몇 명이 크게 노하여 칼자루에 손을 댄다. 순욱은 손을 들어 이를 멈추고 말하였다. 쥐새끼 같은 무리를 가지고 구태여 칼을 더럽힐 것이 없소. 예형이 다시 대꾸한다. 나는 쥐새끼라 하더라도 오히려 사람의 천성을 갖추었거니와 너희들은 모두 벌레일 뿐이니라. 모든 무리들은 원한을 품고 돌아가 버렸다. 예형은 형주로 가자 유표를 대하여 연애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모두가 은근히 비꼬아서 유표를 욕하는 수작이라 유표는 마음에 심히 불쾌하여 곧 예형을 강화로 보내서 황조를 만나게 하였다. 누가 있다가 유표에게 묻는다. 예형이 무엄하게도 주공을 희화하는데 어찌하여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형이 여러 차례나 조조를 욕주었건만 조조가 죽이지 않았다 하니 이는 오직 인망을 잃을까 두려워함이요. 그래 내 손을 빌어서 예형을 죽여보려고 저를 내게로 보낸 것인데 내가 왜 조조의 게임에 떨어져 어진 사람을 해쳤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오. 내가 예형을 다시 황조에게 보내기는 내가 생각이 없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조조에게도 보이기 위함이오. 여러 무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로 주공께서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하기를 맞이 않는다. 그러자 사람이 들어와서 고하되 하북 원소에게서 또 사신이 보내왔다고 한다. 불러들여서 제가 바치는 글을 뜯어보니 곧 타일러 설득하는 뜻이다. 유표는 여러 모사를 대하여 물어보았다. 조맹덕이 예형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원소로부터 사자가 왔으니 누구 편을 좇는 것이 옳겠소?
종사중랑장 한숭이 나와서 말한다. 조맹덕과 원본초는 모두 당대 영웅인데 지금 양웅이 대치하고 있으니 장군께서 만약 큰 뜻이 있으시다면 이 기틀을 잡아서 적을 격파하시는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둘 중에 나은 편을 택해서 투항하시는 것이 옳으오리다. 이제 조조는 극히 용병에 능하고 또 천하의 현사 중걸이 많이 그의 수하로 돌아갔으니 조조의 형세가 반드시 먼저 원소를 깨치고야 말 것이요. 원소를 깨치고 보면 그때는 군사를 옮겨서 강동으로 내려오기 쉬우니 그리 되면 장군께서 저를 막아 싸우시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모의 소견에는 형주를 들어 조조에게 기순하시면 제가 반드시 장군을 후히 대접하리라 생각하는 바에다. 듣고 나자 유표는 말하였다. 공은 우선 허도로 가서 동정을 보고 오시오. 정작 의논은 그 뒤에 하기로 하지. 한숭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하였다. 군신이란 각기 정한 바가 있는 터라 숭이 지금은 장군을 섬겨 오직 명하시는 바를 쫓아서 하니 장군이 만약에 위로는 천자께 기순하시고 아래로는 조공에게 복종하실 생각이시라면 숭을 허도로 보내시는 것도 가하오리다. 그러나 마음에 아직 의심을 품어 결단을 못하시어 오직 동정을 보러 숭을 보내신다면 이는 옳지 않으니 숭이 한번 경사로 올라갔다가 문득 천자께서 숭에게 벼슬이라도 하나 내리시고 보면 그때는 이미 숭은 천자의 신하가 된 것이니 이는 장군을 위하여 죽지 못하게 되오리다. 그러나 유표는 말한다. 우선 내 말대로 허도로 가서 동정을 살펴보오. 내게 따로의 생각하는 바가 있는 터이니. 한숭은 마침내 유표에게 하직을 고하고 허도로 올라갔다. 조조는 그가 온 것을 보자 즉시로 시중을 삼아 영능태수를 봉한다. 순욱이 마음에 의아하여 조조를 보고 물었다. 한숭이 이번에 은근히 동정을 살피러 온 것이지 아직 작은 공도 없는 터에 이렇듯 중직을 내리시며 또 예영에게는 아무 소식을 전하여 오는 것이 없건만 승상께서 그대로 버려두시고 묻지 않으시는 것은 어인까닭이오니까. 조조는 간단히 한마디 하였다. 예영이 내게다 대고 너무 심히 욕을 하기에 유표 손을 빌어서 죽이려 한 것인데 다시 물을 것이 무엇이오? 그는 한숭에게 곧 형주로 돌아가서 유표를 권하여 기순하게 하라고 분부를 내렸다. 조조의 명을 받고 한숭은 돌아와서 조종의 성덕을 칭찬하니 유표를 권하여 말하였다. 공자를 허도로 올려보내시어 입식해 하심이 옳을까 보이다. 이 말을 듣고 유표는 크게 노하였다. 내가 한번 조조를 만나고 오더니 두 마음을 품는구나. 곧 좌우를 꾸짖어 끌어내어다 참하게 하니 한숭은 큰 소리로 외쳤다. 장군께서 숭을 저버리실지언정 숭이 장군을 저버린 것은 아니외다. 괴량이 나서서 말한다. 숭이 허도로 가기 전에 이미 주공께 여쭌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표는 드디어 한숭을 용서해 주었다. 그러자 사람이 돌아와서 고하되 황조가 예영을 죽였다고 한다. 유표가 그 연고를 알아보니 이러하다. 황조가 예영을 맞아들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같이 취함에 황조가 한마디 물었다 한다. 군이 보기에 허도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예영이 대답하였다. 큰 사람으로는 공룡이요. 작은 사람으로는 양순이 이 두 사람을 제하고는 별로 인물이라 할 사람이 없소. 나는 어떻소? 황조 따위가 분수를 모르고 묻는 말에 예명은 비위가 역하여 또 욕이 나왔다. 너는 이를테면 묘중지신이라. 비록 제사는 받아먹는다지만 아무 영험도 없는 것이 민망하구나. 황조는 발끝 노하여 내 나를 우매한 사람으로 치는구나. 곧 자리에서 칼을 빼어서 치니 예영은 죽기에 이르기까지 그 입에서 욕이 끊이지 않았다 한다. 유표는 탄식을 맞이 않으며 그를 맹무주가에다 후히 장사 지내주었다. 허도에서 조조는 예형이 황조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껄껄 웃었다. 부패한 선비의 혀가 도리어 제 몸을 죽이고 말았구나. 그는 유표가 끝끝내 와서 항복하려 앉는 것을 보자 곧 군사를 일으켜서 형주를 치려 하였다. 그러나 이를 보고 순욱이 간한다. 원소를 아직 평정 못하고 유비를 아직 멸하지 못하였으며 군사를 강한에 쓰시려 함은 오히려 신복을 버리고 수족을 돌아보는 것과 같을까 합니다. 먼저 원소를 멸하고 다음에 유비를 깨치신다면 강한은 한번 북쳐서 가히 평정하실 수 있사오리다. 조조는 그의 말을 쫓았다.
동지들 가운데서 유비도 허도를 떠나버렸다. 마등도 유비 떠난 지 며칠 안 되어서 급한 변보가 있어 총총히 서량주로 떠나버렸다. 뒤에 남은 동승은 공부시랑 왕자복, 장수교의 충직, 의랑 오석, 소신장군 오자란의 무리로 더불어 남의 이목을 피하여 가만히 만나서는 조조를 없이할 의논을 하는 것이나 도무지 좋은 계교가 없다. 그러자 해가 바뀌어 건한 5년 정월 초하룻 날을 맞이하였다. 이날 동승은 자기도 남들이나 한 가지로 조복을 갖춰 입고 궁중으로 들어갔던 것이나 조화 때 조조의 교만한 행포가 더욱 심한 것을 보고는 마침내 화기가 가슴에 꽉 차서 집으로 돌아오자 그대로 자리 보존하고 누워버렸다. 국구가 병이 중하여 누워있다 들으시고 헌제는 즉시 수조태의를 내보내시어 병을 보게 하신다. 이 태의는 곧 낙양사람 길태로 자는 칭평이라 사람들이 그를 길평이라 부르니 당시 명의이다. 길평이 동승의 부중으로 들어와서 주야로 곁을 떠나지 않고 약을 쓰며 가만히 병자의 동정을 살펴보니 정령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 때때로 남몰래 한숨 쉬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았다. 그러나 길평은 감히 그 까닭을 동승에게 물어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정월 대보름의 일이다. 날이 저물녘에 길평이 하직을 고하고 돌아가려 하매 동승이 태희는 아직 돌아가지 마오. 오늘이 정월 대보름 원소절이고 하니 함께 박주일배를 나눕시다. 하고 붙든다. 길평은 제3 사양하다가 국구를 메시고 함께 술잔에 손을 잡았다. 한식경이 조이 지났나 보다. 동승은 부지불식간에 술에 크게 취하여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는데 문득 어린 하인이 들어와서 왕자복의 무리 4사람이 찾아왔다고 고한다. 동승의 황망이 서원으로 맞아들이니 왕자복은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일은 다 되었소이다 하고 그 말부터 한마디 한다. 동승은 급히 물었다. 일이 다 되었다니 어디 자세히 말씀 좀 해보오. 왕자복은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가지고 말하였다. 유표는 원소와 결연하여 군사 50만을 일으켜서 심노로 나뉘어서 들어오고 마등은 한수와 합세하여 서량군 72만을 거느려 지쳐 들어와 조조가 허도에 있는 군마를 모조리 내어 나가서 맞게 하였으니 성중은 지금 텅 비어있다시피 되었소. 우리 5집 하인들을 다 모으면 1000여 명은 될 것이니 이것들을 거느리고 곧 상부를 가서 애워쌉시다. 오늘이 마침 원소 가절이니 조조가 부중에서 큰 연회를 배설하고 수하의 무리와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니 제가 필시 아무 방비가 없을 거에다. 애워싸고 쳐들어가면 조조를 잡기가 어렵지 않으리이다. 듣고 나자 동승은 크게 기뻤다. 참으로 좋은 기회요 그려. 나도 곧 준비를 할 것이니 공들도 어서 돌아가 단단히들 차리고 우선 내 문 앞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즉시 간호들을 불러 각기 병장기를 수습하게 하고 자기는 갑옷투구를 입은 다음에 창 들고 말에 올라 내 문으로 나아가니 언약한 대로 모두들 와 있다. 동승은 손에 복음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서 안으로 바로 들어갔다. 후당의 연석을 배설하고 조조가 수하의 무리들로 더불어 연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동승은 훌쩍 뛰어 단상으로 올라서며 이놈 조조야, 내 어디로 도망하겠느냐.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말을 번쩍 들어서 한 번 내리치니 악소리를 지르며 조조가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다. 다시 칼을 번쩍 들려고 할 때 동승은 잠을 깨고 말았다. 잠은 깨었으되 입에서 오히려 이놈 조조야, 이 대용무도한 놈아. 욕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길평이 앞으로 와락 달려들며 내가 조승상을 해치려 하느냐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른다. 동승은 소스라쳐 놀라 눈을 번쩍 뜨고 길평을 바라보며 감히 대답을 못한다. 길평은 조용히 말하였다. 대감, 조금도 겁내지 마십시오. 소인이 비록 한낱 의원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일찍이 한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소인이 연일 대감께서 탄식하여 마지 않으시는 것을 배우면서도 감히 그 까닭을 여쭈어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 꿈속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대감의 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감추려 마시고 소인을 쓰실 때만 있으시면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설사 구족이 멸한다 하더라도 털끝만치라도 후회하지 않사오리다. 듣고 나자 동승은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울며 말하였다. 태희가 말은 비록 그렇게 하지만 다만 진심이 아닐까 보아 걱정이요.
문득 오두둑 하는 둔한 소리가 들려 동승은 얼굴에서 손을 떼고 바라보았다. 길평의 왼손이 피투성이요. 그의 입에서도 피가 흐르는데 길평이 입을 벌려 시뻘건 피와 함께 손바닥에다 뱉어놓은 것이 있다. 깨닫고 보니 곧 왼편 새끼손가락. 길평은 동승이 좀처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어 맹세를 한 것이다. 태의, 태의. 동승은 오직 태의를 부를 뿐으로 말을 못하다가 그를 이끌어 함께 소원으로 들어갔다. 말없이 천자께서 내리신 의대조를 내어 보이니 길평은 비분간개하여 한동안 오열한다. 동승은 말하였다. 유연덕과 마등이 모두 멀리 가버리고 우리 남은 사람만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래 내가 화기가 떠서 병이 된 게요. 길평이 말한다. 이것이 여러분 대감께서 그렇게 심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조조의 목숨이 실상은 소인의 수중에 매여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하는 말이오? 동승이 의아하여 물으니 길평이 대답한다. 조조 역적이 전부터 두풍을 알아 병만 나면 소인이 불려나가 약을 쓰는 터입니다. 수의 소인을 부르는 대로 들어가서 독한 한복만 쓰고 보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인데 구태여 병장기가 소용있겠습니까? 듣고 나자 동승은 무릎을 치며 말하였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한나라 사직을 고하기는 오직 태의 한 분의 공이시오. 길평이 하직을 고하고 돌아가자 동승이 마음에 은근히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며 후당으로 걸어 들어가려니까 후당곁 어두운 곳에 인기척이 있다. 가만히 앞으로 다가가서 살펴보니 뜻밖에도 종놈 진경동이가 시척 운영이와 그곳에 숨어서 한창 수작인 것이다. 동승은 크게 놓아여 곧 소리쳐 노복들을 불러 연놈들을 함께 잡아들였다. 그는 곧 둘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려 했으나 부인이 하도 권하는 통에 목숨을 붙여주기로 하고 각각 40장을 친 다음에 진경동만 냉방 안에다 철사로 묶어서 가두어 두었다. 진경동은 여기 한을 크게 품고 이날 밤이 깊기를 기다려 철사를 끊고 담을 넘어 나갔다. 그 길로 찾아간 곳이 조조부중이다. 기밀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고하자 이윽고 조조가 불러들인다. 내가 대체 누구냐? 동승장군 대 간호올시다. 그래. 기밀한 일이란 무엇이냐? 예, 다른 것이 아니오라 작년 여름부터 왕시랑, 총교위, 오이랑, 오장군, 마서량 태수 이렇게 5분이 가끔 대간댁 부중에서 은밀히 의논하시는 일이 있으시니 소인 요량에는 아무래도 승상대감을 도모하려는 것 같사옵고 동승대감께서 가끔 흰 비단 한 끝을 꺼내보시는데 무엇이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저녁에는 또 대감 병안을 보러 오신 길태희가 댁대감 앞에서 손가락을 깨물어 무슨 맹세인지 하는 모양을 소인이 정녕 보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게 와서 고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예, 동승대감께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소인을 잡아 가두시고 밝은 날에는 죽이겠다고 하시니 아무리 오래 매시던 상전 어른이시지만 목숨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듯 승상대감께 와서 고하는 것이옵니다. 조조는 콧웃음 치고 진경동을 부중에다 감추어 두었다. 동승은 진경동이 철사를 끊고 도망한 것을 즉시 알았으나 설마하니 조조에게로 가서 그러한 것을 고해 바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할 일이라 다시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이다. 조조는 거짓 두풍이 재발하였다 일컫고 길평을 부중으로 불렀다. 길평은 이놈이 오늘은 죽고 마는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독약을 품에다 지닌 다음 조조 부중으로 들어섰다. 조조는 평상 위에 누워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즉시 약을 쓰라고 분부했다. 이 약 한 첩만 잡수시고 보면 곧 아프신 것이 몸초올이다. 길평은 말하고 즉시 약탕간을 가져오라 하여 조조가 보는 앞에서 몸소 약을 타렸다. 조조는 평상 위에 누워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가끔 신음하는 소리를 낸다. 길평은 아무도 안 볼 때 재빨리 독을 약에다 탄 다음에 약그릇을 제 손으로 들고 조조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 잡수시기에 좋게 되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조조는 평상에서 몸을 일으켜 약그릇을 받았다. 그러나 그 속에 필연 독이 들어있으리라 짐작이 있는 까닭에 받아서 앞에다 놓고는 좀처럼 마시려고 안 한다. 길평은 말하였다. 더운 김에 드시지요. 잡수시고 땀을 내시면 곧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약그릇은 손에 들려 안 하고 딴소리만 한다.
너도 이미 유서를 읽었으니 반드시 예의를 알 것이라. 인군이 병이 있어 약을 먹을 때는 신하가 먼저 맛을 보고 아비가 병이 있어 약을 먹을 때는 자식이 먼저 맛을 본다 하니 너는 내 신복 지인으로 어찌 먼저 맛보고 나서 내게 권하려 하지 않느냐. 길평은 일이 이미 누설된 것을 알았다. 약을 먹고 병을 고치는 것인데 구태여 남이 먼저 맛을 볼 것이 무엇이람. 한마디 하며 그는 문득 앞으로 나가 한 손으로 약그릇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조조의 귀를 움켜쥐며 우격다짐으로 그의 입에다 약을 퍼부으려 하였다. 조조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손을 들어 약그릇을 탁 쳤다. 그릇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그대로 와지끈 깨어지고 만다. 조조가 미처 입을 열기 전에 벌써 자오는 와락 달려들어 길평을 잡아내리고 말았다. 내 어찌 병이 있겠느냐. 특히 너를 시험해보기 위함인데 내 과연 나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 조조는 곧 건장한 옥졸 20명을 불러서 길평을 후원으로 끌고 가 고문하게 하였는데 자기가 몸소 정자 위에 앉아 신문하였다. 길평은 단단히 결박을 당하여 땅바닥에 쓰러져 있으며 안색을 고치지 않고 털끝만치라도 겁내는 빛이 없었다. 조조는 픽 웃고 말하였다. 너는 한낱 의원이라 어찌 감히 나를 해치려 들었느냐. 반드시 누가 시킨 일일 것이라 내가 그 이름만 된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마. 길평은 얼굴을 들어 조조를 바라보며 꾸짖었다. 너로 말하면 임금을 속인 도적이라 천하가 모두 너를 죽이려 하는 터에 어찌 나만 그 마음이 없겠느냐. 내 앙탈 말고 이름을 어서 대라. 누가 시킨 것인지 그 사람만 되면 내 죄는 내 묻지 않으마. 길평은 입을 다물어 말이 없다. 어서 실토를 해라. 누가 시켰느냐. 내가 시킨 사람을 대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여 줄 뿐더러 후히 상까지 내리마. 길평은 노하였다. 남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다 이 꼴이 되었으니 오직 죽음이 있을 따름인데 내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으냐. 조조는 대노하였다. 내 아무래도 아픈 맛을 보아야 실토를 할까 보다. 곧 옥조를 돌아보고 내 저놈을 매우 쳐라. 분부를 내리니 두 시각을 연달아 치는 독한 매질에 가죽은 터지고 살은 찢어지며 피는 흘러 솜돌에 흥건하다. 조조는 너무 때려서 그냥 죽이고 보면 뒤에 증인으로 세울 길이 없을 것을 두려워하여 곧 옥조를 시켜 끌어내어다가 쉬게 하였다. 그 이튿날 조조는 연석을 배설한 다음에 모든 대신을 자리로 청하였다. 다만 동승 한 사람이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을 뿐 왕자복의 무리 4사람은 조조가 혹시나 의심할까 두려워서 모두 자리에 나왔다. 술이 두어쓴 돌자 조조는 자중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영중에 별로 즐길 만한 것이 없으니 내 한 사람을 불러다가 여러분의 흥을 도와드릴까 하오. 곧 좌우를 둘러보고 그놈을 이리로 끌어들여라. 분부를 내리니 얼마 안 있어 20여 명 옥졸이 길평을 큰 칼 씌워 앞에서 끌며 뒤에서 떠밀며 솜돌 아래 와서 하령한다. 조조는 다시 여러 사람을 대하여 아마 여러분은 저놈이 악당과 결연해가지고 조종을 배반하며 또 이 사람을 모해하려 한 것을 모르시리이다. 오늘의 일이 드러났으니 여러분은 저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말을 마치자 즉시 옥졸에게 분부하여 우선 한 차례 매질을 하게 하니 길평은 그대로 땅 위에 혼절하여 버린다. 조조는 그 얼굴에다 찬물을 뿜게 하였다. 얼마 있다가 길평이 다시 깨어나자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소리를 가다듬어 조조를 꾸짖는다. 이 도적놈아, 내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는 것이냐. 조조는 묻는다. 이번 일을 공모한 자가 앞서 6이라고 하니 그럼 너를 넣어서 7이냐. 길평은 그대로 꾸짖었다. 이놈, 누가 누구하고 공모하였다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죽이려다 못 죽였으니 내가 어서 나를 죽여 한을 풀어라. 이때 왕자복의 무리 4사람은 마치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조조는 다시 옥조를 시켜서 한편으로 매질을 하며 또 한편으로 찬물을 뿜게 하여 기어코 자백을 받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길평은 조금도 용서를 빌려고 하지 않는다. 조조는 그놈 참 독한 놈이다. 그만 끌고 나가거라. 옥조를 시켜 다시 길평을 옥에 가두게 한 다음 연회를 파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는데 조조는 유독 양자복의 무리 4사람을 대하여 내분은 남아서 우리 연회를 더 하십시다 하고 붙들어 놓는다. 4사람의 혼들이 그대로 허공중천에 떠버렸다.
조조는 네 사람을 대하여 물었다. 네 분에게 꼭 좀 묻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남아 계시랬소이다. 대체 네 분이 동순과 상의하였다는 것이 무엇이오? 왕자복이 대답한다. 상의한 일이 없소이다. 흰 비단 조각에 쓰여 있는 것이 대체 뭐요? 흰 비단 조각이 무엇이오니까? 다른 분들도 다들 모르신단 말이오. 충집, 오서, 오자란 세 사람이 일시에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조조는 좌우를 돌아보고 분부하였다. 내 그자를 데리고 오너라. 이윽고 끌려 나온 것이 동승댁 종 진경동이다. 이자가 바로 제 눈으로 보았다는데 그저 모른다고만 하오. 왕자복은 진경동을 향하여 물었다. 내가 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았다고 그러느냐? 진경동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며 잠깐 눈 줄 곳을 몰라 하다가 그래도 외면을 하고 한마디 하였다. 대감께서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왜 뭐라고 수근수근 의논을 하시며 뭐 글씨 쓰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자복은 조조에게 말하였다. 이 도적놈이 국구의 시척과 통간하다가 들켜서 매맞고 주인을 무고하는 것이니 승상은 믿지 마십시오. 길평이 나를 독살하려는 것이 그래 동승이 시킨 일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오. 그건 도무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백들을 한다면 오히려 용서가 있겠지만 일이 드러난 뒤에 추호도 인정을 두지 않을 것이니 알아서들 하오. 진심으로 우리는 도무지 모를 일이 왜다. 조조는 그들이 끝끝내 자복하지 않는 것을 보자 곧 좌우를 꾸짖어 그 자리에서 네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 이튿날 조조는 무리들을 거느리고 동승을 그의 부중으로 찾아갔다. 동승이 몸소 나와 맞아들인다. 함께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조조는 곧 입을 열어 물었다. 어제 연석에는 어찌하여 나오지 않으셨소? 몸이 그저 쾌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였소이다. 국구 병하는 내가 아오. 나라를 근심해서 생긴 병이 아니오. 동승이 깜짝 놀라 대답을 못한다. 조조는 다시 물었다. 국구는 길평의 일을 아시오? 모릅니다. 국구가 어째서 모르신단 말이오? 조조는 냉소하고 그놈을 곧 끌어오너라. 그놈을 보시면 국구대감께서 금시의 병환이 나으실 게다. 좌우에게 분부하니 얼마 안 있어 20여 명의 옥졸이 길평을 끌어다가 섬돌 아래 대령한다. 길평은 당상을 쳐다보며 꾸짖었다. 이놈 역적 조조야. 내 나를 빨리 죽이지 않고 또 어찌려는 것이냐. 조조는 손을 들어 길평을 가리키며 동승을 대하여 저놈이 왕자복의 무리 4명과 조종을 배반하고 나를 모해하려 하기로 내 이미 4사람은 잡아서 옥에 가두었으나 아직도 한 사람을 잡지 못하였소. 말을 마치자 길평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누가 널더러 약을 먹여 죽이라고 하더냐. 어서 실토하여라. 길평은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꾸짖는다. 하늘이 날더러 역적을 죽이라고 하셨다. 조조가 노하여 다시 아프게 매질하게 하니 몸에 형벌을 둘 곳이 남지 않는다. 동승은 자리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보며 바로 가슴을 칼로 에이는 듯 싶었다. 조조는 매질을 그치게 한 다음에 다시 물었다. 내 본래 10손가락이던 것이 어찌하여 9개밖에 안 남았느냐. 내가 1호 깨물어 국적을 죽이기로 맹세하기 때문이다. 조조는 칼을 가져오라 하여 길평에 남은 손가락 9개를 모조리 잘라버리게 한 다음 어디 또 맹세를 하여 보아라. 길평은 그래도 굴하지 않는다. 아직 입이 남았으니 역적을 삼킬 수 있고 혀가 그저 붙어 있으니 역적을 욕할 수 있느니라. 조조는 더욱 노하여 곧 옥졸에게 분부하였다. 내 저놈의 혀를 뽑아버려라. 그 말을 듣자 길평이 황망히 말한다. 가만히 있어. 내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어 자백할 터이니 잠시 묶은 것이나 좀 풀어주오. 묶은 것을 풀기로 무슨 고해할 바 있으랴. 내 저 묶은 것을 풀어주어라. 조조가 분부하여 옥졸이 결박한 것을 풀어놓자 길평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멀리 천자개업신 궁궐을 향하여 절한 다음에 신이 능히 국가를 위하여 역적을 없애지 못하였사오니 이도 곧 천수이옵니다. 말을 마치자 길평은 그대로 섬돌에다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다. 조조가 그 몸을 각을 떼어 호령하게 하니 때는 곧 건한 5년 정월이다. 길평이 이미 죽자 조조는 다시 좌우에 명하여 진경동을 끌고 오게 하였다. 국군은 이 사람을 알아보시겠소. 조조가 한마디 하자 동승은 크게 노하였다. 도망한 종놈이 얘 있구나. 이 사람이 곧 이번 모반을 고한 사람으로 이제 대증하러 데려온 터에 네 감히 죽이겠다 하오.
조조가 콧웃음 치고 말하니 동승은 조조에게 말한다. 승상은 어찌하여 도망한 종놈의 말을 들으려 하십니까? 왕자복의 무리를 내 모두 잡아다가 증거가 명백한 터에 내가 그래도 아니라고 앙탈이냐. 즉시 좌우를 돌아보고 이놈을 빨리 잡아내려라. 분부하고 종인들을 시켜 바로 동승의 와방안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다. 마침내 그 안으로부터 의대조와 의장이 나온다. 조조는 일일이 보고 난 다음에 쥐 같은 무리들이 어찌 감히 이럴 법이 있단 말이냐. 한번 크게 웃고 곧 동승의 온 집안을 모조리 잡아다 감금하게 하였다. 부중으로 돌아간 조조는 모사의 무리를 모아놓고 상의한다. 내 생각에는 이 기회에 헌제를 폐하고 따로 유독한 일을 가려서 인군으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 공들의 의향은 어떠하오? 그것은 옳지 않소이다. 하고 정욱이 나선다. 명공의 위엄이 사방에 떨쳐 능히 천하를 호령하실 수 있는 것도 한나라 왕실을 받드시기 때문이외다. 아직 사방의 제후들을 평정 못하셨으며 갑자기 황제를 패하시는 일을 행하면 반드시 패단을 일으키고 말 것이니 부디 이 일만은 마십시오. 조조는 그의 말을 조차 패립을 행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동승의 무리 5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을 강문에 압송하여 참하니 죽는 자가 모두 700여인이다. 성내의 관원이나 백성은 막론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조조는 동승의 무리를 모조리 죽이고 나서도 노기가 풀리지 않아 마침내 칼차고 골내로 들어가니 이는 곧 동기비를 시해하기 위함이다. 동기비는 곧 동승의 누이로 천총을 입어 이때 잉태한 지 5달이다. 이날 헌제가 후궁에서 복황후와 마주 앉아 동승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웬일이오? 못내 궁금하여 하시는 중에 문득 조조가 칼차고 들어왔다. 조조가 얼굴에 노기를 띠고 있는 것을 보시고 헌제가 대경실색하실 때 조조는 천작게 배없는 신하의 예절도 차리지 않고 불쑥 한마디 한다. 동승이 모반한 것을 폐하는 아십니까? 동탁은 이미 주살한 터가 아니오. 헌제는 떨리시는 음성으로 겨우 이렇듯 한 말씀하자 조조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동탁이 아니라 동승 말씀이오. 헌제는 손발이 떨리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시며 짐은 참말 모르는 일이오. 조조는 다시 외쳤다. 그래, 손가락을 깨물어 조소를 쓴 일을 잊었단 말씀이오. 헌제가 이 말에는 대답을 못하신다. 조조는 무사를 시켜 동기비를 잡아오게 하였다. 헌제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시면서도 한 말씀 아니하실 수 없다. 기비가 지금 홀몸이 아니니 승상은 부디 어여삐 여겨주오. 만약에 이 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고 말았을 것이오. 그래, 이 계집을 남겨두어 내가 후안을 삼아야 옳단 말이오. 곁에서 복황후가 또 간절히 말씀한다. 아직 냉궁에 가둬두었다가 몸이나 풀고 나거든 죽이셔도 늦을 것이야 없지 않습니까? 반역의 종자를 남겨두었다가 후일에 저의 어미를 위하여 원수를 갚게 하란 말씀이오. 동기비는 마침내 면하지 못할 것을 알자 울며 고하였다. 승상, 시체나 온전히 하여 죽게 하여 주십시오. 조조는 돌아보고 명하였다. 100년 한 폭 갖다 주어라. 천자는 앞으로 나와 동기비의 손을 잡으셨다. 경은 부디 구천지하에 짐을 원망하지 말라. 목맨 음성으로 겨우 이 말씀을 마치자 그대로 눈물이 비오듯 하신다. 복황후는 두 손으로 낯을 가리시고 그대로 목을 놓아 우셨다. 조조는 노하여 무사를 꾸짖어 곧 동기비를 국문 밖으로 끌어내어다 목매어 죽이게 한 다음 감군관을 불러 영을 내렸다. 그무로는 외촉 종족으로서 내 허락 없이 국문에 드는 자가 있거든 곧 참아라. 엄하게 문을 지키지 못한 자도 죄가 같으리라. 조조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다시 저의 신복들 3천을 뽑아 어린군에 놓고 저의 형제 조홍을 시켜 이를 이끌게 하여 감시하게 하였다.